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태국에서 돌아온 가족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저를 찾는 아들의 물음에 저는 그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선택에 대한 놀라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들을 보며 저는 30년간 쌓아온 울분을 토해내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집을 팔고 떠나기로 했는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8살 김영자예요. 30년 세월 동안 남의 집 살림을 돌보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했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스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멈추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먼저 아주 늦게 낳은 손녀들의 도시락을 정성스레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 5시까지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우리 가족을 위한 저녁밥 준비,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 같았죠. 처음에는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행복감에 젖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이지은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가 마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듯 차갑게 변했죠.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라서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나는 정말 이 집에 가족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곤 했죠. 모처럼 TV를 켜서 잠시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겨우 잠시 숨 돌리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가정부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 누워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9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식사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은 받고 있는 건가? 더불어 오랜 가사 노동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30년을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죠.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아들이 물었어요.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 민준이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귀 속에서 벼락이 치는 듯 했어요. 내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군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모두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68살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옆병상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며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수술하고 온 사람을 챙기기는커녕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지은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늦게 낳은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쭉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사실 요즘 제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듣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죠.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이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태국 여행 가려고 해요. 참,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태국으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68살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영자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 가족이 태국으로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제가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어머니, 빨래는 어머니 빨래와 따로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가정부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니까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흡족해 하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68살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부동산 아저씨에게 내놓은 지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친구 정미숙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 남해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영자야, 무슨 일 있었니? 미숙이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영자야. 진작 그랬어야지. 남해에 내 사촌 언니가 살거든. 거기 바다가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미숙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남해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바다 소리 들으며 보리랑 같이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놨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놨어요. 드디어 아들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소리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남해로. 내일 아침에 이삿짐 차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아들이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며느리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밥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래, 너희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는 냈지. 하지만 이 집의 재산세는 한 번이라도 내본 적이 있어? 이 집의 진짜 주인으로서 내가 부담해온 세금은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며느리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다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며느리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아들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2주 뒤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야. 2주 뒤 금요일이요? 너무하잖아요. 며느리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지은이 친정 있잖아. 나도 70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며느리들이 조용히 제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어요. 할머니 진짜 남해로 가요? 응? 그때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집 한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한 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남해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68살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68살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5-6개가 전부였어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68살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정말 제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며느리가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보리를 안고 차에 탔어요. 친구 미숙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68살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와 강아지 보리뿐이었어요. 영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미수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영자,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던 거야.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한 듯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68살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집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3시간을 달려서 남해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보리도 신이 났나 봐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고요. 보리도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걸까요? 친구가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놨더라고요.
영자야,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곳으로 이사 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서 보니까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보리와 함께 첫 산책이었어요. 보리는 햇살 아래 낮잠을 즐기며 저를 바라보곤 했지만 그래도 함께 바다를 걷는 기분은 남달랐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그리고 산책하다가 이웃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강아지랑 같이요.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참 멋있으세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이웃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아파트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여긴 정말 다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에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어요. 재래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예,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가사 도우미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김영자였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김영자로 살자. 68살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영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어느덧 남해에 자리 잡은 지 6개월. 예고 없이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에 보던 활기 넘치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냐? 웬일로 연락도 없이.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를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주자 아들은 연신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장모님이 매일 짜증을 내시고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을 못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가 겪는 상황이 지난날의 나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 안쓰럽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아들이 울먹이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났습니다. 민준아,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내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죠. 아들이 밥을 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밥 2그릇을 한순간에 비우더군요. 얼마나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건지. 지은이는 요리 안 해줘?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장모님이 해주시는데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68살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이제 남해에 온 지 1년, 드디어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찾은 기분입니다. 보리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으며 이웃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평범한 하루가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며느리도 이제야 전화를 하더군요. 자신이 겪어보니 제 마음을 알겠다고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동안 남을 위한 희생만 알았던 제게 남은 시간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무게를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인생은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 짧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영자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